우리 윤구병 스님 모시고 오늘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기는 하지만은 좀 덥지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게 싫어서요. 대학 선생 15년 하다가 그만두고 농사 지으러 간 거거든요. 근데 여러 어머니들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윤구병이고요. 제 이름이 윤구병인 까닭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병자는 우리 윤씨 집안의 돌림, 학렬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9구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고지식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었는데 상상력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 이름을 1년 번호로 붙이셨어요. 그래서 1병, 2병, 3병 해가지고 8병, 9병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9을 낳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 하셨겠죠. 그래서 늘 제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를 더 어머니께서 낳으셨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붙이시려고 이렇게 번호를 붙이기 시작하셨나. 근데 형 6은 6.25 때 죽고요. 그 다음에 칠병형은 또 그 후유증으로 제 대학교 3학년 때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8병이 9병이만 남아있고요. 어머니도 제가 이제 12살 때 일찍 돌아가셔서 홀로 되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학교 성적이 제가 1949년에 서울로 가족이 전부 이주를 해서 처음 학교 청파국민학교라는 데를 다녔어요. 효창공원 김구 선생님 묘소 인근에 있는 동네가 청파동인데 거기서 이사 오자마자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 고향 표준말로 늘 의사소통에 한시장 없이 늘 말 곧잘 한다는 말 들었거든요. 근데 서울 오니까 죄다 서울 사투리를 써요. 선생님도 저희 학생들도. 그러니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 말 못 알아듣죠. 그래가지고 도마타 넣고 빵점을 맞았어요. 1학년 때. 근데 여기 혹시 그 학부형 되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제법 되시네요. 제가 빵점만 맞은 이유가 우선 선생님 말도 못 알아듣고 아이들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저기 시계를 보니까 저는 시계에 대해서 조금 악몽이 있어요. 저는 자연의 아이로 자랐거든요. 학교 들어갈 직전까지.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해 뜨는 시간 다르고 해 지는 시간 다르잖아요. 그리고 떠오르고 지는 곳도 달라요. 달 뜨는 시간 다르고 달 지는 시간 다르고 달의 모습도 날마다 바뀌고. 근데 이렇게 자연의 시간 속에서 자연의 아들로 자라왔었는데 갑자기 저 시계를 꼭 볼 줄 알아야 한대요.
그러면서 시계를 모른다고. 저희 요즘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내내 시계를 볼 줄 몰랐거든요. 뭐 어찌나 형들한테도 꿀밤을 맞고 선생님한테도 아유 전 전응하야 하는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꽤 철학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시계를 이해 못한다고 나한테 나무래는데 여기에 계신 어머니 가운데서 왜 작은 바늘이 일자에 가면은 1시고 큰 바늘이 일자에 가 있으면 5분인지 설명해 내실 분 있어요? 없죠? 그 이제 저는 그냥 그때 선생님이나 저희 형들의 교육 방법이 좋았으면은 그 도시에서 시간이라는 건 다른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도시 사람들이 실제로는 출근 시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오는 시간 지켜야 하니까 이런 거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거야. 그냥 무조건 네 눈에 보기에는 저게 참 이상하고 우습게 보였지만은 그냥 외워. 그래서는 제가 그 말 듣고 그냥 열심히 외워가지고 시계 볼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시간에 대해서 실제로는 자연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저런 엉터리 같은 시계 딱 갖다 놓고 저걸 시간은 이렇게 흐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 제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바보예요?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성적이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가장 좋았던 때가 35점. 두 번째로 좋았던 때가 17점이에요. 그걸 가서 집에 가서 자랑하느라고 자랑하는데 어머니는 또 까막눈이니까 아이고 우리 막둥이 잘했어 하는데 뭐 난리가 났죠. 그런 걸 점수라고 받아와가지고 제가 그러느냐고. 근데 여러 어머니들도 비슷하시겠죠? 아마 여러 어머니들은 애들이 50점 받아온다고 그래도 마치 큰일 난 듯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런데 속 시원하게 형들이 이제 모두 한꺼번에 6이 없어지면서 우리 아버지가 도시 생활을 청산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은 15살 되면은 전부 어른으로 알았어요. 어른 대접을 해줬어요. 나이 15살 되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조랑말 타고 15살에 장가 드셨고, 그리고 남동생들, 여동생 둘을 아주 야무지게 가르치고 기르면서 농사일을 너끈히 해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당시에 북만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하러 떠난 분들 가운데서 15살에 떠난 분들도 제법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38선이 생길이라고는 아무도 꿈꾸지 못했죠. 그건 이제 미국에서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인지 국무성인지 모르겠는데 중령과 소령 한 사람이 아주 작은 지도 갖다 놓고 거기에다 자로쭉 38선을 그었다 그래요. 그리고 38선 북쪽은 소련군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한다. 남쪽은 미군이 무장 해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 멋대로 해가지고 그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일본군 무장 해제가 되면 미군도 소련군도 다 지나라로 돌아갈 거고 우리나라는 해방된 나라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고루 잘 사는 통일된 나라로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1945년부터 50년 6.25가 날 때까지 우리나라에 모두 큰 소동이 일어났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좌우 대립이라든지. 근데 이 좌우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데, 그건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왼쪽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사실은 그 외세가 소련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세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저희가 이념 대립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머리에 이상한 게 들어가니까요, 형제도 못 알아보고 부모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 6을 몽땅 잃은 우리 아버지가 이거 틀렸다, 속담만 믿고 왔는데 서울에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을 믿고 어쨌든 서울에 가면은 아이들 잘 기르고 교육 잘 시키리라 믿고 왔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자식 6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서울이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6.25가 난 이듬해 1951년에 나머지 아이 셋 밑으로 7병이 8병이 9병이 셋을 데리고 다시 낙향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안 보내는 겁니다. 저를 4년 동안. 근데 저는 굉장히 신났어요. 어차피 학교 가봐야 맨날 야단만 맞고 그리고 실제로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학교 안 다녀도 된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을 학교를 안 다녔는데, 저는 그 4년 동안 학교를 안 보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실제로 제가 자연 속에서 자라면서 다시 저희 2년 만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속에서 자라면서 제 삶의 시간을 저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가면은 실제로 9시에 등교해가지고 시작종 울리고 끝종 울릴 때까지 꼼짝없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죠. 주리를 틀면서도 앉아 있어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산과 들과 바닷가에 뛰어다니면서 마음대로 제 시간을 제 시간의 주인이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가지고 제가 아랫배만 뻘럭하고 몸에 붙은 살이 하나도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상허기증이라는 허천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적도 있어요. 6.25 직후에 이제 흉년이 거푸 들어가지고 왕겨 갈아먹고, 왕겨 알죠? 겉껍데기 왕겨 갈아먹고 저기가 그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수껍질 갈아서 그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100% 셀룰로이드거든요.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목에 억지로 까끌까끌한 것을 넘기면은 그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이제 쭉 작은 창자, 큰 창자 느리면서 말하자면은 그 아랫배로 쌓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양이라는 우리나라 저희가 말로 위를 양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양껏 먹었다, 양이 찬다 안 찬다 하는 것이 그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창자는 뭐라고 그래요? 애라고 그래요. 애가 달른다, 애가 끓는다, 저희가 애가 끊어진다, 뭐 이런, 애 탄다. 이게 전부 우리말인데 지금은 중국말이 전부 차지해버리고 말았죠? 위장, 대장, 소장하고.
저는 아랫배가 그렇게 똥똥해가지고 먹어도 명절 같은 때 음식을 먹어도 목까지 차올라서 나중에 개워내면서도 허기증을 느끼는 그런 것에 그 병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느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밥술이나 먹는 옛날 면장집에 애 보는 모습으로도 보내고, 그 이제 거기에서 내가 울고 돌아오니까 허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애들은 허리가 없다는데. 그래서 이제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며칠 못 견디고 왔더니 이번에는 밥술이나 먹는 사돈집에 또 꼴모습으로 보내요. 그때는 엄청나게 서러웠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생각으로는 이렇게 집에서 피죽만 먹다가는 애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보리밥이나마 끼니 안 거르고 먹을 수 있는 대로 보내신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나았어요. 자기가 그 가상허기증은 나았는데, 근데 제가 그 자연 속에서 마음껏 4년 동안을 학교 안 가는 동안에 자라면서 제가 스스로 제 앞가림하는 법을 배웠어요. 네, 여러분들 교육의 궁극목표, 이제 여기 대부분이 학부모고 앞으로 학부모가 되실 분들이니까 제가 교육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른 생명체들 가운데서 많은 생명체들이,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사실은 배우지 않아도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몸속에 유전정보라고 그러죠. 유전정보로 조상대대로 이렇게 하면 산다 하는 삶의 길이 전부 유전정보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미가 구태여 자기 자식한테 너 거미줄 이렇게 쳐야 돼. 그리고 네가 다니는 길은 뭐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닦고 벌레가 붙을 길은 조금 끈적이를 많이 해가지고 길을 닦아놔야 돼. 집을 지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하죠. 저절로. 근데 스스로 그렇게 한다. 스스로 그렇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유전 정보에만 의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집 짓는 것도 배워야 하고, 옷 짓는 것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도 배워야 돼요. 배워서 익혀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교육의 궁극 목표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는 힘을 길러준 것. 이것이 실제로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교육의 궁극 목표입니다. 물론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특수한 교육의 교과 과정이 있지만은 사람은 살아남으려면은 어떻든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자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궁극 목표 하나, 생명체니까. 또 하나는 사람은 혼자 살아남을 수 없죠. 저기 이제 멋진 모자들을 쓰고 계신 어머니들이 계시고 또 저 촬영기사도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모자 스스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들도 저마다 다른데 다 자기 집에서 스스로 만들어 신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마다 다른가요? 아니죠. 옷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 사실은 타고난 재주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달라서 그거를 하고 남는 게 있으면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떼지어 살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서로 도와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궁극 목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압가림을 하는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서로 도와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말하면 부수적인 겁니다. 지연말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계신 저기가 어머니들 스스로 제압가림 해요? 그리고 이웃과 도우면서 잘 살아요? 없죠. 제 얼굴 보면은 오랑우탕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저기 뒤에 있는 분 안경 끼고 눈이 좀 나쁘신데 제가 한 43살쯤 보이지요? 제 4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70.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야기 나누다가 숨을 거두어도 자연사, 밖에 나가다 교통사고 만나서 죽어도 자연사. 그러니까 그 나이에요. 옛날부터 인생 70고래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70살까지 살아남는 거는 참으로 드문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란 말이죠. 그래도 여러 어머니들을 보면 마음속에서 연정이 솟음솟아요.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런데 오랑우탕 수컷은 힘안 부리고 달아나 버려요. 먼 숲으로. 그래서 이 암컷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평생에 애를 셋밖에 안 난다고 해요. 오랑우탕 평균 수명이 한 40대 좀 넘는 모양인데 셋밖에 안 낳는데 왜 그렇게 적게 나느냐. 7년 동안 이 자기 새끼한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을 것 400가지 정도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나무에서 나무로 건너뛰는 법, 그리고 나무에다 집을 짓는 법, 이런 것도 온갖 것을 다 가르쳐서 7살이 되면 전부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는 힘을 갖게 만든다고 해요. 물론 이제 유도고 도와서 사는 힘도 저희가 얻겠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나 우리 애들이 도시에서 자라는 애들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몇 가지나 알고 있죠? 근데 사람의 지능지수로 측정을 하니까 오랑우탕의 지능지수가 사람 넉넉하게 그 지능지수를 높게 쳐줘봐야 서너 살짜리 아이의 지능지수를 지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로 지능지수 믿지 마세요. 엉터리예요. 오랑우탕한테 지능지수를 측정하는 법을 개발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지능지수를 측정하라면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것이니까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애 머리 나쁘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절대로 구박해서는 안 됩니다. 빵점 맞은 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여러 어머니들 지금 아이들 조기교육 시키는 분들 있지요. 혹은 조기교육을 시키겠다고 마음먹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자녀 교육비 걱정하는 분이 있죠. 물론 조기교육 딱 2개는 시켜야 돼요. 그러면 대체로 사람은 의식주에 필요한 거, 먹고 입고 잠자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거 뭘로 마련해요? 손으로, 2 손으로 마련을 합니다. 2 앞발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발 하면은 사람이 동물이야 왜 저희가 손을 발이라고 이야기를 해. 하지만은
요게 뭐죠? 팔이죠? 발이라는 말에서 바뀐 거예요. 팔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두 앞발을 열심히 놀려야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실제로 조기교육 꼭 필요한데 하나가 뭐예요? 너 몇 살이니? 아마 돌 지나고 두돌 하지? 셋? 예. 근데 이제 대개 이제 돌 때 되면은 뭘 가르쳐요? 걸음마 가르치죠? 그거는 실제로는 두 뒷발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두 앞발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네 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어다니는 돌전 아이들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고 물어도 그 아이가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할 텐데 네 발로 기는 게 얼마나 편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걸음마를 안 가르치면은 그냥 네 발로 기어다녀요. 다른 짐승들처럼. 그래서 걸음마 조기교육 꼭 필요하죠. 왜냐면 스스로 자아가림을 해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조기교육이 필요한 게 뭐예요? 아까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생명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말과 걸음마는 조기교육을 시켜요. 모든 사람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걸음마 하는 거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살 취약 전까지는 조기교육 해야 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 빼놓고는 어떤 것이든지 가르치면은 그 아이들한테 해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한테 말하자면은 일찍이 너가 글 읽는 법 가르치고 셈 가르치고 그 어머니들 지금 아이들한테 해로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절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여기서 어렸을 때 동무들하고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데도 못 듣고 실컷 놀아본 어머니한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번쩍 드세요. 여기 촌이니까 전부 촌년들 같은데 왜 손 안 들어? 들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요. 그리고 귀 하얗게 드러나고 웃어. 행복하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놀던 추억이 행복하니까 웃어요. 근데 뻔뻔 들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애들은 왜 그렇게 볼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추억을 지니고 있어야 행복을 찾을 길도 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는 행복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할 일이 뭐라고요? 실컷 뛰놀게 만든다는 거. 노래하고 춤추고 어렸을 때 할 거는 얘가 가르칠 건 노래하고 춤추는 것밖에 가르칠 게 없어요. 나중에 그 애들이 전부 비보이가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춤추고 노래하는 것만 빼놓고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꼭 아이들한테 그래도 들려줘야 할 것이 있어요. 노래 들려주고 같이 춤추는 것 말고 들려줘야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 잘하네. 내가 정답 안 가르쳐줬는데도 정답. 그래요. 할머니, 어머니가 특히 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구수한 사투리로 들려주는 옛이야기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그 옛이야기 속에는 수천 년에 걸친 삶의 지혜가 담뿍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 붙들고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아이가 슬기로워져요. 저는 아버지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늘 사랑방으로 격리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팔베개 형은 이쪽에 베고 저는 이쪽에다 팔베개 베어주고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옛날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 속에는 뭐 선화공주와 자기가 마동 뭐 이런 이야기, 나중에 백제무왕이 됐다는 뭐 전설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재밌는 옛날 이야기도 섞여 있었고, 그러지 않고 헛구리 영감 같은 저희가 좀 황당한 그 옛날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들려주셨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밤에 밤새 도깨비와 씨름하다가 오느라고 실제로 옷이 다 버렸다. 그 옷이 엉망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어른들 많았거든요. 하얀 옷인데 그냥 뒹굴러가지고 엉망이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으면 도깨비하고 밤새 씨름하다가 내가 깜빡 도깨비는 왼발을 넘어뜨려야 넘어진다는 걸 모르고 자꾸 오른발만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치다가 마지막에 이기고 왔다. 술 먹고 오면서 한 말이죠. 네, 근데 그걸 믿었어요, 실제로. 그런 줄.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뭘 잘 믿어요. 잘 믿는다는 것은 잘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잘 믿고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저기가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하는 부모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세상에. 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혼날까 봐서, 무서워서 거짓말. 왜 혼내요? 왜 무섭게 해요? 애들 혼내주지 마세요. 절대로 혼내주지 마세요. 나중에 사실은 그 애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 뭐냐면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길이 없어요. 서로 참말을 해야 그 참말을 듣고 서로 믿고 해야 서로 돕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뭘 믿고 도움을 줄 생각이 들고 도움을 받을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가르치지 않으려면은 아이들을 혼내지 마세요. 그리고 혼낼 건덕지가 어머니들한테 조금도 없어요. 애들은 꼭 필요한 말만 해요. 어른들이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고 그러지 애들은 절대로 잔소리 안 해요. 꼭 필요한 말만. 그리고 애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의 세계를 이렇게 넓혀놓고 개척한 거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맨 먼저 입을 벌려가지고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죠? 마. 닫았던 입술을 열면서 나오는 가장 쉬운 소리가 마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입이 그냥 찢어지죠? 좋아서. 얘가 날 불렀어, 날. 근데 걔는 엄마 부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깜짝 반가워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 전 세계에서 이것은 공통이 돼요. 맘마, 빠빠, 엄마, 아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옆에 또, 저희 어정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자기한테 젖도 주지 않고 조금 부친절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어. 빠. 응? 마다음에 쉽게 나는 말이 빠져. 다 입술 소리예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그것이 저절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그 말하자면 묽은 음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게 문. 그래가지고 물이 나오죠 거기서 물. 그 다음에 불이죠. 바람, 비. 그 다음에 몸, 배. 다 쉬운 말로 가장 실제는 입 밖에 내기 쉬운 말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가리켜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가장 깨끗한 말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어른이 귀담아 들었다가 그래 난 엄마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네 아빠야. 응? 그래 이건 배고, 응? 이건 몸이고, 응?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늘 먹는 것은 혀고, 그리고 실제로는 볼이고 밀이고. 다 쉬운 말들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니까 전부 대학물을 먹은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친 사람들인 것 같아. 근데 이 대학물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말들은 어때요? 발음하기 쉬운 깨끗한 우리말이에요? 아니죠? 요즘에는 교양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야기나 이박으라고 안 해요. 주고받는 말을. 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야 교양 있는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죠. 어쨌든 저도 그런데 굉장히 유식하고 말하자면은 어려운 말로 학생들을 많이 속여왔어요. 제가 외국말을 저는 그리스 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외국말을 한 7개 정도를 배웠는데요. 네, 그 그리스어, 라틴어, 옛날 고대 한어 이런 것과 하는 말들은 다 죽어버린 말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익히려면요 살아있는 외국어 5개를 익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공력을 들여야 돼요. 동사 하나가 라틴어는 300가지 이상으로 변화를 해요. 히라버는 600가지로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전부 외워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늘 하는 말로 우리 아들한테 배운 말 쓸게요. 졸라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아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졸라졸라하고. 야 아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매우 몹시 아들어예요. 아 명쾌하구나. 그래. 그래서 애비도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배워가지고 가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죽을 때 되면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희 말을 배우는데 저는 그래서 라틴어, 히라버, 영어, 불어, 독일어 전부 그건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을 하려면은 다 꼭 반드시 익혀야 하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 논문을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지금 봐도 제가 기절을 할 만큼 유식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말 가운데 어려운 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애들한테 거짓말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늘 이렇게 맨 앞에 앉은 학생들이 늘 범생이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튀기는 침을 맞아가면서까지 그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때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 참말이라고 그런다고요? 아, 혼날 때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가장 쉬운 것도 몰라요. 그럼 계속해서 머리에 먹물이 뿌옇게 이제 쌓이니까 모르는데 우리 동네 풍천아짐은 저보다 9살 연상인데 내년이면 8순이죠. 그분은 초등학교도 안 갔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풍천아짐한테 물어요. 아짐 저기 처음에 농사지러 갔을 때 콩은 언제 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감꽃 필 때 저희 검정콩 심고 서리태 심고 감꽃 질 때 메주콩 심어.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변산에는 저희 먹감이 많아요. 근데 그 먹감은 맛은 제가 본 맛으로는 최고인데 익을 때쯤이면 먹반점이 껍질에 생겨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게 참 다행이에요. 우리만 맛있게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풍천아짐이 아짐 참말이 뭐고 거짓말이 뭐예요? 어떤 때 우리는 참말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따 놈 팔고 밥 팔고 속까지 팔아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놨더니 저런 인간이 선생이라고 그 아이들 가르쳤다고 하네 하고 살수들 속으로 하면서 있는 걸 있다고 그러고 없는 걸 없다고 그러는 것이 참말이고 없는 걸 있다고 그러거나 있는 걸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래. 이렇게 대답해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인 걸 이라고 그러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참말이고 아닌 걸 이라고 그러고 인 걸 아니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죠. 이렇게 명쾌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때 참말이고 어떤 때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한문으로 이제 막 바꿔요. 진리, 허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심오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이거 복잡하고 이거 잘못되다 보면은 그러면 악몽이 있거든요. 시험 봐서 틀리면은 이제 뭐 혼나거나 불이익을 겪었었던 악몽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근사한 대답을 해보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곁길로 빠져버리죠. 그래요. 그러면 기왕이면은 참과 거짓 여러분들 똑바로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애들도 다 알아듣고 애들도 다 하는 말이에요. 뭐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애가 못 알아들어요? 말 배우면서 곧 그 말 아니면은 말을 못해요. 여기에 계시는 분 가운데서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빼고 1분이라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한테는 보리책을 몽땅 한 지를 드릴게. 아무도 말 못해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늘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로 실제로는 연결이 돼서 이어져요. 참과 거짓을 가리는데도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라고 충분하잖아요. 거기에다 하나 다른 말이 들어간 것은 것이죠.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하고 인 것을 이라고 그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와서 이 화창한 봄날 밖에 가서 숲도 안 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까닭이 뭐예요? 뭐 좋은 말 있으면 그 귀담아 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좀 제대로 가르쳐 줄까 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좋은 술 마시고 좋은 여자와 함께 알콩달콩 사는 게 저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야구 선수도 봐야 하고 좋은 축구 선수도 봐야 하고 좋은 옷도 입어야 하고 그렇죠?
뭐 좋은 화장품도 발라야 하고. 예. 근데 이때 좋다 나쁘다는 건 어떤 때 우리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때 나쁘다고 그래요? 예, 이제 여기 이제 남자분한테 물어볼까? 어떤 때 좋다고 그러고 어떤 때 나쁘다고 그래요? 안경을 낀 거 보니까 공부도 제법 한 것 같구만. 눈을 버리면서까지. 저거 봐. 저 틀림없이 자기가 대학 이상 먹물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고. 내 맘에 들 때 좋고 내 맘에 안 들면 얼씨구. 우리 봉천아줌한테 물어봐야 돼. 또 그러면 또 중얼중얼 한참 해요. 나 욕하느라고. 그리고 나서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으면 좋은 것이고 없을 것이 있거나 있을 것이 없으면 나쁜 것이지. 그래요. 우리 몸의 병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지. 없어야 할 것인데 있으면 나쁘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서방은 늘 보고 싶은데 곁에 없으면 좋아요, 싫어요? 예, 나쁘죠? 싫죠? 그러니까 이제 있을 것이 없으면 나쁜 거예요. 없을 것이 있으면 나쁜 거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뭐가 달라졌어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하고 사실은 좋음과 나쁨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요. 있는 것이 있다, 없는 것이 없다. 근데 또 하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있을 것이 있다, 없을 것이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을 저희가 그 현재로 두고 왜 우리가 좋음과 나쁨을 가리는 기준을 미래에 두느냐? 이거 철학이야? 그러니까 쉽게 알려줘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1995년 변산으로 농사 지러 가기 전에 교환교수로 서울대 석박사 과정 아이들한테 전제론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있음과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제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꼬박 1년을 가르치는데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300년 후에 이인이 나타나면은 실제로 자기가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하는 말을. 그리고 나서 농사지로 간 거예요. 이 아이들 뭐 하려고 가르치나 하고. 근데 혹시 오늘 그 있음과 없음이라는 책을 제가 저희 그 보리에서 제가 환갑 때 만들어낸 책인데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절대로 사지 마세요. 절대로 사지 마는 게 왜냐면 그거 두 쪽만 보면은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 잦은 분만 초강력 수면제로 사고 그런 나머지 분들은 사지 마세요. 그건 사실은 한 50권 정도만 저희 말하자면 복사해가지고 남겨둬야 할 책이지 출판해서는 안 될 책인데 보리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리가 요즘에 살림이 이렇게 어려워져요. 저기 나무 보이죠? 저 나무 보니까 좋죠? 왜 좋아요? 그냥 좋다. 보리 출판사에서는요, 한 20년이 넘도록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책을 만들어 왔어요. 이 책이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내는 책보다도 10분의 1도 안 돼요. 종수가. 근데 나무하고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요? 목숨을 주고받는 사이예요. 우리는 흔히 이제 하도 한자에 찌들어가지고 목숨하면 잘 못 알아듣고 생명해야 잘 알아듣죠? 어?
근데 사실은 우리말은 목숨이거든요. 목숨이라는 건 목으로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목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루어진 말이에요. 목숨. 근데 우리가 내쉬는 숨에 뭐가 섞여 있어요? 이제 탄산가스라고 하게 되면 좀 무식한 사람이고, 탄소라고 하면 좀 유식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지요?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쉬는 숨에 섞여 있는 탄산가스를 저 나무가 받아들여서, 들숨으로 받아들여서 자라지요? 이렇게 새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래요. 그리고 저 나무가 내쉬는 날숨에 섞여 있는, 뭐가 섞여 있죠? 그렇죠. 산소를 우리가 들숨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영양을 태워가지고, 손도 놀리고, 발도 놀리고, 몸도 놀리고, 그리고 나처럼 입도 놀리죠? 놀린다는 말이 뭐예요? 놀게 한다는 말이에요. 놀게 한다는 말. 그러니까 저 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서 책을 만들 때는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나무 2그루, 3그루를 심어야겠다는 심성이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해야겠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 죄다 치우세요. 그리고 보리책으로 다 자기가 갖춰 놓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머니들도 저절로 나무 한 그루 심을 마음 생기고 아이들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어요. 제 말 믿지 못하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 혹시 여기서 개똥이네 놀이터 정기구독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고마워요. 이렇게 없다니. 사실은 방정환 선생님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30년대 어린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냈죠. 20년대인가? 하여튼 그 이후로 그 맥을 잇는 유일한 잡지. 우리 아이들은 자연의 아이지요. 자연의 아이로 자라는 아이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추상적으로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는 힘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컨닝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래요. 안 해본 분, 한번 손 들어. 컨닝 안 해본 분. 참 답답한 분들이 계시네요. 예. 근데 우리는 컨닝 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는 시험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저희가 시험의 정답은 하나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답을 많이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좋은 대학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직장 얻느냐 못 얻느냐가 결정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그냥 대학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그냥 집어넣어 주려고 정신들이 없죠. 그래도 대학에, 이름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늘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 컨닝하지 말고, 알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 말고, 그리고 또 몰라도 아는 사람은 시험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일까요? 아니에요. 호피 인디안 부족,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호피 인디안 부족이 북아메리카 인디안인데, 북아메리카는 여러 마을, 그분들이 살던 마을 따라서 인디안 부족들이 전부 이름이 달라요. 근데 그 가운데 호피 인디안 부족들한테, 어른들은 전부 실제로는 말하자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아주 못 살 때다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거기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는 이 아버지 어머니 영향을 차단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로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백인식 교육을 시켜요. 이 선생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시험은 중요한 거다. 시험지 저희가 그 나눠주면서, 그래서 옆에 사람 시험지 볼 생각도 말고 보여줄 생각도 말고 몰라도 묻지 말고 알아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부도덕하는 거라고. 근데 안 돼요. 시험 때만 되면 시험지만 나눠주면 모두 우르르 모여들어가지고 실제로 묻고 대답하고 보고 보여주고 해가지고 똑같은 답안지를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왜 그러니? 그렇게 시험이 중요하다고 일렀는데 왜 그렇게 선생님 말을 죽어도 안 듣니? 하니까 하는 대답이 그랬다고 해요. 우리는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꼭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해서 최선의 답을 찾아라고 배웠다. 근데 아는데도 가르쳐주지 말라? 모르는데도 묻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데, 함께 도와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 교육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도와서 살 수 있겠냐? 당신은 우리들더러 부도덕하다고 하고 윤리의식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참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도대체 사람으로서 살아남을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 이제 노인네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쉬라는 소리도 안 내. 한 10분 쉬었다가 이야기했다. 네. 우리 아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 할 때 여러 어머니들이 하는 거를 제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인류 학교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인류 직장에 들어가게 만들까? 요거 일러주기만 간절히 바라시지요? 네, 제가 그걸 일러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그 이범이라는 유명한 옛날에 학원 선생님이 있었죠. 그분이 온다고 그러면은 이 강당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200명, 300명이 온다고 그래. 근데 나는 유명한 학원 강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하게 해서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때 빵점만 다 놓고 맞던 아이가 그래도 남이 부러워하는,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대학을 갔을까? 저는 사실은 고향이 전라남도 한평이에요. 거기에서 제 선배가 한 번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 본 경우가 없어서 나중에야 그런 경우가 3년 만에 하나, 5년 만에 하나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없어가지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전부 서울대학인 줄 알았어요. 제 머리에 구별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장학금을 주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는 장학회사, 학원 장학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굳이 서울대 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른 대학도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경희대인데 그때는 신흥대학이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건물이 좋고 교정도 아름답고 그러더라고요. 꼭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서울대 가라는 거예요. 왜 서울대 가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장학금이 모자라서 고루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런 사립대보다도 수업료가 5분의 1도 안 되는 그 대학에 가야 다른 사람도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거기 가라고 그래요. 처음에 갔을 때 그때 동숭동에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앴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지만은 갔더니 일제시대 건물인데 이 바닥을 디디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복도가 다 썩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제가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런 대학을 가라고 그러나 하고 좋은 놈이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좋은 대학이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됐고, 제가 여기를 가게 된 것은 오로지 초등학교를 4년이나 안 다녔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노는 동안에 제가 제 삶의 시간을 저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길렀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또 집중력도 늘었어요. 사물들을 자연 속에서 있는 사물들이 여러 가지, 벌레면 벌레, 풍덩이면 풍덩이, 잠자리면 잠자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냄새나는, 이 냄새나고 저 냄새나는 꽃들, 색깔도 여러 가지. 제가 즐겁게 보니까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즐겁게 보는 건 집중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 속에서 집중력을 길렀어요. 우리 아이들도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 속에 풀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의 집중력이 커지게 마련입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선 자연으로 쫓아내라. 그럼 아이들 신납니다. 우리 변상공동체 아이들 텔레비전 안 봐요? 못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 못 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선전화 못 하게 해요. 처음에 선전화 이제 도시에서 길들었던 애들 오면은 선전화 못 하게 한다고 투덜투덜 해요. 근데 그거 투덜거리는 거 2개월도 안 가요.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공부는 2시간, 하루에 2시간 아니면 3시간밖에 안 가르쳐요. 학과 공부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리고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서 봐요. 근데 여기 도서관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좋은 책, 조그맣기는 하지만은 알뜰하게, 알찬 책들 많이 갖춰져 있어요. 제가 아까 봤어요. 근데 이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 것도 아이들한테 집중력을 길러줘요. 그럼 보기 싫은 책은 1, 2분도 안 봐요. 그냥, 꽂아놔버려. 펼쳤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좋은 책이 있으면은 한없는 집중력을 자기가 기울여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아이들 토론 붙여놓으면은요, 대학원 수준 아이들보다도 더 토론이 치열하고 다양한 견해가 나와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봤고 그것이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이를테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가 성적인 차별의 근거가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붙인다고 그러면은 서로 배워요. 주고받는 가운데. 어른도 배우게 돼요. 곁에서 지켜보는 어른도. 그렇게 다양한 견해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제로는 성장하는, 지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도권 학교에서 아무리 10시간, 8시간, 6시간 공부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니까 먼저 이해하고 먼저 외우는 애가 장땡이야. 걔만 독차지하고 실제로는 신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토론이에요? 줄 세우기지. 그런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반성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실제로는 집중력도 떨어뜨리고 싫은 공부 억지로 하게 해서 나중에 정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책상머리에 붙어 앉아 있어도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게 없다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아이들 3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학과 공부는 어떤 때는 2시간 하는데도 걔네들 물론 1년 재수를 해요. 왜냐면 저희는 교과서로 공부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슈타인 학교 혹은 발도르프 학교처럼 거기도 몸 놀리는 교육만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교 가려고 하는 애들은 꼭 1년 이상 재수를 해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아이들도 그래요, 대학 가려고 하는 애는. 근데 한번 집중력이 생겨서 대학 공부를 나는 해야겠다, 여기 가야겠다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애를 못 봤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생명력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삶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력을 온전히 지니고 있다가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저희 길가에 밟히는 질갱이 알죠? 우리가 나물로도 해먹는. 그건 누가 너 지금 싹트해야 할 때야. 싹터. 너 꽃피해야 할 때야. 꽃피어. 너 열매 맺어야 할 때니까 열매 맺어. 이렇게 잔소리 해가지고 그렇게 싹트고 뭐 꽃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니죠? 저절로 스스로 자자. 그래,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연자.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한테 가장 큰 스승이고, 아이들을 자연의 아이로 기른다는 것은 그 아이들의 생명력을 그대로 보존해 주면서 그것이 나중에 집중되는 에너지로 나타나게 하는 길이에요. 에너지로 나타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학교 가서 학교를 점령해서 선생님한테 압력을 가하세요. 절대로 3시간 이상 가르치지 마라. 책상머리에 붙여놓지 마라. 그리고 몸 놀리고 손발 놀리는 실컷 몸 놀리고 손발 놀리도록 해달라. 우리 공동체 아이들 풍물, 탈춤, 택견, 해동검도까지 다 배워요. 그리고 실제로는 천연염색도 배우고 자기가 그릇 빚어가지고 굽는 것도 배우고, 실제로는 손으로 몸 놀려서 하는 거 다 배워요. 텃밭 가꾸기,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조개 캐기, 산에 가가지고 약초 같은 거 채집하기 다 배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기가 이 머리 쓰게 하면은 그 머리 망가진다. 절대로 3시간 이상 머리 쓰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잔소리 하지 말아요. 잔소리 하지 말아요. 자연도 잔소리를 해요. 근데 자연의 잔소리는 무서워요. 노인네들을 시켜서 잔소리를 하는데, 씨 뿌릴 때 씨 안 뿌리면은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씨 뿌릴래? 굶어 죽을래?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사람, 그 선이, 탄 씨앗들은요, 그냥 자연 속에서 자라는 씨앗들에 비해서 훨씬 약해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먼저, 자연 속에서 자란 억센풀들이 그 사람이 뿌린 씨앗에게 갈 영양분 다 뺏어 먹어버리고, 먼저 자라서 햇볕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김멜 때 김매줘야 돼요. 그때 김멜 때가 오면 너 지금 땡볕에 대적삼 흠뻑 적시면서 김 매줄래? 굶어 죽을래? 물어요. 그 다음에 또 가을에 거지할 때 실제로는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 자기 떨어져 버리거나 혹은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장마치려고 겹치니까 썩어버려요. 비 맞고. 그러면 너 지금 강아지 선도 필요할 때인데 너 지금 부지런히 거두올래? 굶어 죽을래? 딱 세 번이야. 잔소리하는 게. 근데 여러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목숨 걸린 일 가지고 잔소리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야. 집중이 안 돼. 거짓말하고 혼날까 봐서.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제가 아주 불량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나이에 4년을 안 다니니까 아주 제멋대로죠. 제멋대로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매도 들고 때리고 야단 났어요.
그게 이제 제가 사춘기니까. 책가방만 던져놓고 뒷산에 가서 잠자거나, 그것도 못 견디면 가출을 해요. 걸핏하면. 근데 아버지가 저거 나이 차이가 50년 차인데, 제가 가출을 하고 돌아와도 어디 가서 뭐 했느냐 말 일치 안 물으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할 때, 왔냐? 하고 말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가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면, 왔냐? 하고 그만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여러 어머니들, 여자들은 그건 힘들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를 많이 끓였으니까, 그래요. 근데 애들한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을 길을 살려주는 일이에요. 잔소리 하지 않는 것이. 꼭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야단치세요. 정확하게 야단치세요. 자연이 우리한테 너 이거 할래? 굶어 죽을래 하듯이.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그렇게 학교를 엉망으로 다니고 뒤에다가 술병 꽂고, 그때는 오징어가 쌌을 때니까 오징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건 아버지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다니면서. 그 불량학생으로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하고 한 2주일 학교 늦게 갔더니 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참 친한 사이여서 너를 그동안 꼭꼭 참고 봐넘겼는데 절대로 다른 애들한테 모범이 안 돼가지고 널 학교를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다. 졸업장은 어떻게든지 마련해 줄 테니까 학교 나오지 말아다오. 그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걱정스럽잖아요. 그동안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괜찮은데 늘 눈앞에 얼증하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이제 가자고 그래요. 사진관에. 저 혼자 남아 있었을 때예요. 집에 피난민 주택에 혼자 남아 있었을 때인데 가자고 하더니 사진을 아버지가 찍는데 옆에다 사자성어 비슷한 한자로 4자를 적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옥편 찾아보니까 어려운 글자인데 옥편 찾아보니까 마지막 남은 실 한 오락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나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크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잔소리하고 뭐를 하고 뭐라고 그러죠? 저기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 들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그 동기는 자발성 속에서 생겨나야 돼요. 나 공부해야겠다는 동기가 스스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물가까지 끌고 아무리 끌어다 놓아도 물을 먹일 수 없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애들이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자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랑만 주세요.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그 아이를 믿고 사랑해주고 그거밖에는 그 아이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길은 없어요. 근데 사랑하지요? 애들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표현. 그래서 학교를 점령하세요. 어머니밖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 학교 선생님이고 교육하려고. 그래서 학교 점령해가지고 3시간 이상 책상머리에 붙들어 앉혀놓고 있으면 애들 집중력 다 떨어뜨린다고 야단치고 도서관 책들 잘 살펴봐가지고 정말 좋은 책들인지 그 도서관 관리도 어머니들이 나서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자연 속에서, 가장 큰 스승인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실컷 놀면서 몸 놀리고 손발 놀리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놀터도 없어졌죠? 다 토요일, 일요일 날 놀죠? 그러면 애들하고 뭐 해요? 여러 어머니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눈살이 저절로 찌푸러지죠? 애들 하고 있는 꼴을 보면? 애들 또 어머니들, 그런 아버지들 잔소리 들으면 눈살 찌푸러져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둘 다 벗어나고 행복할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오늘은 누구 엄마 아빠가 주먹밥 싸가지고 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하루 놀아주세요. 산에 가서 하루 놀아주세요. 바닷가에 가서 하루 놀아주세요. 그러면은 20 가족이 연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한 달이 4주일이니까, 응? 이게 2달에 한 번씩이나 다른 애들 모두 데리고 가가지고 실컷 놀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애들도 행복하고, 집에 애들이 눈에 걸치작거리지 않으니까 부모도 행복하고, 나머지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 점령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운동장에서 서로 아나바다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쓸만한데 자기 집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을 내놓고 서로 주고받으세요. 장터 여세요. 그리고 지금 동네에서는 풍물 탈춤 아무도 가르칠 수 없어요. 아이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공동체 아이들 풍물 탈춤 하면은 푹 빠져요. 인류급들이에요. 전부 그 치는 거 보면 지금 그렇게 선발 놀리기 좋아해요. 몸 움직이기 좋아하고 공부만 빼놓고 다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저희가 풍물 치면은 시끄럽잖아요. 다른 데서는 칠 곳이 없어. 학교만이 유일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에요. 다 점령하세요. 그리고 학교에다가 텃밭 가꾸라고 그러고 아이들 심고 그것이 싹 트고 자라는 거 보는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자기가 물 주는 거 그것이 자라는 거 엄청 좋아해요.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우리는 목숨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풀어놓으면 풀어놓을수록 그 아이들이 의젓하게 자랍니다. 어른스럽게 자랍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집중력이 어찌나 커지는지 우리 공동체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외부 강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서울시장에 돼 있는 박원순 변호사도 와서 강의를 하고 애들한테 정태인 씨도 하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 공동체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요. 돈은 못 줘요. 우리는 땅 파봐도 돈 안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은 마늘밥 파니까 수억 나온다고 하기도 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드려요. 그 수고료를 드리는데 다 놀래요.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몸 하나 갖다 안고 2시간 가까운 강의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꿈뻑도 않고 눈도 하나 제대로 깜짝이지 않고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느냐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는 그래요. 낮에 하도 실컷 놀아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조용할 거다. 근데 이제 다르잖아요. 눈빛이 그렇게 해서 피곤해가지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거고 다르니까 이제 농담인 거는 알아듣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생기를 심어주려면 머리 굴리는 거 시간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개인으로 나누어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정신적인 노동을 해서 그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제 옛날 유대교에서는 랍비라고 그랬죠. 스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몸 놀리고 손발 놀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10명에 한 사람을 거두지요. 정신지도자를. 동양에서도 정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밭을 가로로 세로로 저희가 2줄씩 그으면은 9등분이 되니까
그 가운데 것을 공동경작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슬기로운 그 마을에서 슬기로운 사람 당신은 실제로는 가르치고 우리를 지도하는 몫을 하세요고 그 사람한테 그 공동경작한 것을 갖다 주어. 그런데 어때요?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치의 주체이자 문화의 주체이자 경제의 주체이자 사회의 주체이자 모든 예술의 주체이자 모두 주체야.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그러면 그 10분의 1 비율로 따지고 9분의 1 비율로 따지면은 어때요? 하루 24시간이면 정신노동에 자기가 할애될 시간은 실제로는 3시간 미만이라는 거야. 그래야 집중력이 생겨요. 온전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머리만 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인류학교 나온 사람, 제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나온 우리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19번 범죄 집단에 가입돼 있어. 가담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먹고 살죠. 근데 중국에서 지금 사회주의적인 시장경제라는 아주 괴물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하는데도 저 끄떡없어. 아직까지. 미국하고 지금 맞먹을 지경이에요. 곧 따라잡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오쩌둥이 1960년대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중반에. 근데 문화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학교문 죄다 닫았어. 중학교 이상을. 그리고 전부 하방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 시골에 가서 농민들하고 같이 땀 흘려서 농사 지어라. 그리고 작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작게는 6년, 길게는 8년, 10년을 그렇게 겪은 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돼 있어. 지도자들이 돼 있어. 그래서 스스로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소수 철없는 사람들, 지금 거기에서 부정부패를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대다수가 그 공산당 간부가, 중국 공산당 간부가 돼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게 뒤로 빼돌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적으니까 저렇게 버티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몸 놀리고 손발 놀리는 아이들이, 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이 사회를 책임지는 아이들로 자랄 거예요. 머리만 굴리는 애들, 전부 자기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평생을 마치고 말아.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게 해줄 것이냐.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사회 빨리 변해요. 앞으로 실제로는 식량난 곧 오고, 그리고 노동 현장도 점점 열악해져. 여러분 아들들이, 딸들이 대량 살상 무기 공장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봉급만 입는다고. 그리고 유해 식품 색소 공장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먹고 살기는 하지만은 그게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우리야 어차피 덫에 갇혀서 이 끔찍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 사회의 참된 주인이 돼야 돼. 제가 그래서 여러 어머니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들 제발 못 살게 굴지 마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키워주려면은 아이가 마음껏 뛰놀게 해야 한다. 아이들이 놀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마칠게요. 귀에 거슬리죠? 이제 권정선 선생님이 그러셨어. 좋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할 때 읽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책이 좋은 책이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듣고 지금 마음이 불편해 있으면은 그건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질문 있으면은 아무거나 아무 질문이나 해도 좋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한 가지 질문. 예. 네.
개인적인 건데요. 딸이 이제 1학년에 초등학교. 근데 애기 성향이 애기 때부터 말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제가 또 그런 일을 애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일 같이 우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학교 왔는 대로 내 상황이 아니라도 뭔가 불 상황이나 아니면 뭐 정당치 않은 그런 것도 보면 이기지를 못하고 나서갖고 자기가 다치고 하물며 이제 뭐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도 이제 좀 안 좋은 이제 이미지가 많이 남죠. 저 나름대로 이해를 시키면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네가 다치거나 네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하면은 좀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답을 못 찾겠어요. 예, 그 이제 그런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놀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학교에 가둬놓으니까 그래요. 그 이제 그 좋은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 혹시 백창우라는 분 아세요? 우리나라 아이들 노래를 1000곡 이상 지은 분인데 그분이 지은 노래 가운데서 좋은 노래가 많아요. 슬픈 노래도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밝은 노래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슬픈 노래도 좋아해요. 그 아이한테 우선 노래를 들려주고 따라서 하도록 하세요. 이게 밖에 백창원 선생이 그 작곡한 이효덕 선생님이 작사하기도 하고 권정 선생님이 작사도 하고 임길택 선생이 하기도 하고 또 그 또래 아이들이 쓴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이가 노래 부르고 신나게 혹은 슬픈 어조로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려 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노래를 많이 들려주고 따라 부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예. 권정 선생님 그 다람쥐 네. 나오는 이야기 보면서 통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예, 예. 근데 초등학생 아이한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초등학생 아이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아이가 그런 것을 묻는 게. 미안하다. 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잘못하고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아직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너가 잘 자라서 통일을 이루는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일꾼이 되는 게 좋겠다 하고 답변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젖먹이 아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하면서도 계속 지금 젖을 먹이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제 몸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엄마로서 이제 3살인데 뗄 시기 일반적으로 뗄 시기는 넘지 뭐 이러면서도 떼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먹다 보니까 또 6살짜리 큰아이도 달려와서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양쪽으로 물려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개인만 생각하면 나 자신을 생각하면 떼어내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미루고 있는데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예. 저는 이제 어머니 12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12살 때까지 빈 젖꼭지 빨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엄마한테 행복하고 아이한테 행복하면은 그거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엄마도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좋은 것입니다. 그 억지로 떼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 하면은 실제로는 그런 시간은 경제활동이라고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젖 먹이는 어머니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서 젖 먹이 아이를 가진 어머니? 5명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 아이한테 젖을 먹인다고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둘러앉아서 젖을 먹인다. 그러면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 나눈다.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한 연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우리 아이들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자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자기 젖을 물고 있는 아이를 매다가에 떼내서 옆 어머니한테 줘요. 그리고 옆 어머니는 또 옆 어머니한테 주고, 그럼 저마다 다른 아이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아이 젖을 먹이니까 자기가 노동을 하는 거니까 대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대가를 받는데 또 옆 엄마한테 줘야 하잖아요. 자, 이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시장경제 편입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대해라, 도와라, 함께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행복한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유대감이 강화되는 것은 그렇게 젖을 먹이고 서로 행복하는 동안에 유대감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머니 참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김구경 선생님께 큰 박수로.